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북미 후속 고위급 협상에서 별다른 비핵화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후 경제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걸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태국에서 동굴에 갇힌 소년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시작돼 지금까지 4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시아나 직원들이 촛불 집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작성한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해서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4차례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미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별다른 비핵화 진전을 거두지 못하자 미국 내 분위기는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중국 배후설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금토 이틀 동안 평양에 머물며 북측과 회담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한 상원 군사위 소속 조니 어니스트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훈련은 계속돼야 합니다.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곧 훈련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또 미 MBC 방송에 출연한 상원 정보위 소속 로이 블런터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실수였다며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오는 12일로 예정된 북미 양측 실무작업반의 협상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미국 내에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어젯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강경하게 나온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것 같다며 중국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어제 북한이 베트남처럼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하는 등 대북 관련 발언이 다소 강경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내 분위기가 냉각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날 경우 북미 협상은 곧바로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 동굴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과 코치 등 13명 가운데 4명이 동굴에 고립된 지 16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나머지 고립된 소년들을 모두 구조하는 데는 최대 나흘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섭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던 태국 동굴 소년 구조 작업이 순조로운 첫 발을 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첫 번째 생환자가 안전하게 동굴을 빠져나왔고 이어 10분 뒤 두 번째 소년이 구조됐습니다. 이후 2명이 더 동굴 밖으로 나왔지만 이 가운데 1명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때 생환자가 6명이라고 전해졌으나 태국 당국은 첫날 구조된 인원이 모두 4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구조된 4명은 동굴 인근 의료진 캠프에서 몸 상태를 점검받은 뒤 인근에서 대기한 헬기 편으로 치앙라이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13명의 생존자 가운데 가장 건강한 4명을 먼저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구조 작업이 중단됐으며 나머지 9명의 구조는 앞으로 10시간에서 20시간 후에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나머지 9명을 모두 구조하는데 최대 나흘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작업에는 외국인 잠수사 50명과 태국인 잠수사 40명 등 모두 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치앙라이 축구클럽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은 지난달 23일 훈련을 마치고 관광을 목적으로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동굴 내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립됐습니다. CBS 뉴스 임영수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예인선과 충돌에 뒤집힌 새우잡이 배 선원 5명 가운데 4명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안에 형성된 에어포켓에서 이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선장 권모 씨를 찾기 위해서 수색 중입니다. 이른바 기내식 대란 이후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촛불 집회를 갖고 박삼구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2차 집회에 모인 아시아나 직원 참가자 수는 지난 6일 1차 집회와 비슷한 400여 명 수준이었지만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모인 직원들은 촛불을 들고 회사가 기내식 대란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기내식 대란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직 아시아나항공 직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스에 여권만한 크기의 알루미늄 포일에 담겨진 닭가슴살 3개와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상합니까? 박 회장이 본사를 방문할 때 승무원들이 의전 이벤트에 동원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객실 승무원입니다. 스킨십 하는 거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만날 생각에 감점을 못 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지금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이날 집회에는 기내식 대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협력업체 대표의 유가족도 참석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직원들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촌이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됐는지 이 모든 원인은 밝혀져야 되고. 이들보다 먼저 가면 집회를 열어왔던 대한항공 직원들도 집회에 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까지 행진한 직원들은 앞으로 박 회장이 퇴진할 때까지 이런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계엄 발동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나면서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사권을 발동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입니다. 유사시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게 돼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합참 계엄과는 계엄권 발동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계엄 발동 시 실제 임무를 수행할 합참은 당시 촛불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거나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위기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를 대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입니다. 사실은 여기 대통령을 벌써 반란을 2번 일으켜서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관이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향수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기무사의 설치 목적은 군사 보안과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 수집 처리로 기무사령부령 자체 어디에도 계엄령 발동과 관련한 임무나 역할이 부여된 게 없습니다. 방첩을 넘어선 군사 독재 정권의 뿌리로서 또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사찰,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도 맥이 닿아 있는 이 부대의 역사와 오명을 단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이 감사원의 4차례 감사 끝에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났습니다. 23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강바닥에 파묻힌 셈인데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와 함께 문제점들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4대강 사업이 엉터리 사업으로 결론이 났는데 누구 하나 처벌하거나 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네, 현재까지는 단 한 명도 처벌이나 징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현행법상 징계 시효가 5년뿐이라는 건데 4대강 공사가 2013년 초에 끝났으니까 이미 시효가 다 된 겁니다. 네. 또 당시에 사업에 관여했던 고위공직자들이 현재 공직이 없다는 점도 징계나 처벌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CBS가 지금 이제 감옥에 수감돼 있는 이전 대통령을 빼고 4대강 사업을 논의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정길 씨는 지금 현재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을 지내고 있고요.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은 현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박형준 전 홍보수석은 야인으로 지내긴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 고정 패널로 활동하고 있죠. 물론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네. 당시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국정기획수석실 소속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지낸 인물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4대강 사업에 관여했을 텐데 여튼 기재부는 지금 딱히 해명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네,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그렇다면 앞서 3차례 감사를 했던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네, 그게 참 웃긴데 지난주 수요일에 감사원은 더 이상의 논란을 끝내기 위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엄격한 감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사실 감사원은 4대강 공사 첫 삽을 뜨기 전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별말 안 하다가 8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문제투성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코드 감사, 정권 맞춤형 감사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의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무려 1,100여 명이거든요. 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이런 반구조차 없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훈포장 수요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30조 안팎의 어마어마한 혈세탕이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 아무도 처벌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1%라도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내 혈세를 탕진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자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김 기자, 그럼 이대로 그 4대강 관련 논란은 끝이 나는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상 책임자 처벌이나 징계가 어렵긴 한데 네. 여하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대해서 명백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책임자 처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엉터리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행법상 감사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감찰위원을 선정해 셀프 감사, 자체 감사 이런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 감사원은 개혁 대상에서 좀 옆으로 비껴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감사원의 문제는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제의 핵심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서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 3월에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개헌이 무산됐죠. 그 이후 감사원 개혁에 관한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사후 관리 비용을 빼고라도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돈이 23조 원. 이 돈이면 무상급식을 거의 10년 동안 할 수 있고 네. 지난해 대비 현재 무역수지가 지금 22%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무역수지를 메울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 강바닥에 묻힌 건데 이런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제에 감사원을 포함한 엄격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구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보던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1조 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민을 겨냥한 고금리 대출이 저축은행의 실적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은 업계 합산 1조 43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2,197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자산 규모 2위 업체인 OK저축은행의 실적이 특히나 눈에 띕니다. 이곳은 지난해 779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는데 재작년 91억 원에 비해 무려 8배가 넘습니다. 자산 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의 순이익이 888억 원으로 더 많지만 전년 대비 이익 신장률은 20%에 그쳐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저축은행의 이익 신장 배경은 서민 대상 가계 대출입니다. 지난해 전체 대출 채권 중 가계대출 비중은 OK저축은행 63.9% 등 상위 5개 업체 중 4곳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4%에 육박합니다. 반대로 예금주들에게 내주는 이자는 평균 3%에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이자 장사에서 여러 업체들이 수천억 원씩 이익을 봤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입니다. 대부업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차이들은 고객들은 못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제한을 해야지. 반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저신용자 중심의 대출에서 기인하는 연체 위험 등 업계 특성상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이용자의 3분의 1이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자들이어서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3분기부터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렵게 되니까 신용대출로 옮긴 이른바 풍선 효과가 작용한 겁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지난해 3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4조 4천억 원이 증가해 잔액이 84조 원에 이릅니다. 특히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1년 만에 2조 원이 늘어나면서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신용등급이 낮고 20%대의 고금리를 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잔액의 3분의 1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었습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입니다. 8등급 이하는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예전에 대출해서 계속 만기를 연장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쪽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5, 6등급도 그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차주가 많이 빌렸을 때 그랬을 때는 사고 날 확률이 높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한국은행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의 신용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융권이 무분별하게 신용대출 확대에 나서 부실을 키운 건 아닌지 한계 차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례 업종에 포함돼 시행이 1년 유예된 방송사 기자들도 이 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밤낮 없이 취재 현장을 누비하는 일선 기자들은 앞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CBS 사회부 김영준 기자의 일주일을 직접 들어보시죠. 월요일 인천의 한 도금 공장에서 52시간 상한제 첫날을 맞은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존에 20시나 21시나 이렇게 퇴근했을 때는 아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6시에 퇴근하고 나서부터는 놀아줄 시간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고 있을까? 인터뷰 내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업무는 보통 아침 7시부터 시작되지만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화요일, 오늘은 보도국 숙직까지 겹쳤습니다. 수요일 아침 퇴근하면서 확인해보니 누적 근무 시간이 벌써 38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집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경찰 기자팀 업무용 채팅방에는 이미 100건이 넘는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범을 붙잡아 구속했다는 기사는 미안하게도 동료 기자가 담당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친구를 만나면서도 메신저로 연신 업무 지시와 보고를 확인하다 결국 핀잔을 들었습니다. 핸드폰 좀 그만 봐. 사람 앞에 두고 뭐하냐? 사건 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52시간 상한제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목요일, 오늘도 정신없이 사건 현장을 쫓아다니고 제보자까지 만났지만 다행히 정시 퇴근에는 성공했습니다.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하여 상영관의 위치 및 출구, 그리고 가장 모처럼 영화를 봤지만 역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어서인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금요일 정오, 드디어 52시간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알람은 그치지 않았고 기사를 쓰고 방송 리포트를 제작하느라 주말에도 결국 쉬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근무였고 어디까지가 사생활이었을까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명확한 근무 범위 설정과 인력 충원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어젯밤 9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LA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 OZ204편이 타이어 압력 결함으로 7시간여 만에 회항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북서쪽에서 열차가 탈선해 10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고 터키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그리스와 국경 지역인 에디르네를 출발한 이스탄불행 여객열차가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열차는 모두 360명의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중이었으며 5량의 객차가 탈선했다고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극적으로 25년 만에 구단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오늘 디트로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8회까지 4타석에서 침묵하다 9회 초 투아웃에서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 안타로 추신수는 47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한 경기만 더 출루하면 현역 메이저리거 최장 기록과 동률을 이룹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어제 오후 뉴델리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힌두교 사원으로 꼽히는 악샤르담 힌두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첫 일정으로 힌두교를 대표하는 성지를 방문한 것은 인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105곳 지역위원장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지중해에서 난민을 구조하는 NGO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이탈리아가 이번에는 난민을 구조한 유럽연합 해군 함정 입항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EU 군사작전에 참여한 선박들이 이탈리아 항구에 들어오지 말라고 내주 회원국들에게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워치용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1,064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895만 대를 출하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고객의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재발급받아 3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챈 보험 설계사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미 비가 시작된 곳이 많고 남부지방의 경우도 산발적인 형태로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부지방의 경우는 내일도 장맛비가 내리겠고 많은 양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의 양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30에서 80,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최고 12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오늘 더위는 주춤하겠고 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철원과 춘천, 청주의 낮 기온 24도, 서울과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개헌 문건을 만든 기무사는 과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탈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기무사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